국회 법사위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온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이빈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국민의힘 윤리위의 비당권파 의원 중징계에 따른 후폭풍과 민주당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갈등에 따른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한때 논란이 벌어졌고 이어진 회의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정성호 장관 대신 이진수 차관이 대리 출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직서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그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사실 했는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 출석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보완책이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나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박탈했듯이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구속제도를 유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허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수사권도 없는데 구속을 20일 동안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권을 전제로 논리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편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불러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재판 지연 문제,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체 회부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연금특위위원들은 하후 상박식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층의 기초연금을 줄여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 상박식의 연금제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진보당 전종독 의원은 상위 70% 소득 어르신들의 연금을 깎아 하위 30% 저소득층 어른들에 드리겠다는 정부의 개편 방안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의 30%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추가를 지원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문제를 마치 너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재정에 너무 많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하후 상부를 깎아서 이걸 보전하겠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그간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해오던 국민연금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내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상승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특히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던 국내 주식시장을 1월부터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5월 달에 중기 자산 배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소통 없이 국민연금 소진 시점 예상 자료를 준비해 부처별로 내용의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랑 기획예산처 자료랑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에 대해서 지난 연금 개혁으로 71년까지 15년이 연장됐고 기획예산처의 자료는 2페이지에 보면 48년 적자 전환 후 64년 기금 고갈 예정. 기획예산처는 가정이 달랐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릉을 찾아 오는 10월에 열리는 ITS 세계 총회 지원을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전쟁 위험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평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부산에 이어 오늘은 강릉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는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행사인 ITS 세계총회를 위해 당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 KTX 증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GTX-B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현재 2031년까지 되어 있는 GTX-B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석 대표는 외교정책과 관련해 올해 안에 미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책임 있는 평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막말 정치의 연장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한미동맹과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안보 불안 장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에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방식대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의총 결과를 다음 주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재선출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내 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총 결과는 최고위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24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투표를 또 하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을 해야 할 타임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기조와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도 환호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저자세 외교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2차 개각설과 관련해 국정기조 전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경질을 통한 외교 안보 라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강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당권 쥔 김민석, 개판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당청 안정을 앞세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개판은 없다며 당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결국 당권을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대표 이 선호 투표까지 거친 치열한 접전 끝에 득표율 54%로 정청래 후보를 8%포인트 차로 누르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또 호남 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을 실제로 끌고 갈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와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를 공언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되 민심과 직결된 정책에서는 당의 목소리도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락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네, 통합의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해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당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대표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 취임 첫 최고위에서 이 개판은 없다면서 당신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이런 의지를 말씀대로 보여줬는데요. 네.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명계가 2명, 친청계가 3명이 입성하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대표와 또 함께 선거를 뛴 정청래, 송영길 의원까지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한 것도 이런 갈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김 대표 역시 전현직 대통령과 당 원로들을 잇따라 찾고 경쟁 상대였던 정 전 대표에게 먼저 사과하며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 보셨듯 지명직 최고인 선을 두고 취임 나흘 만에 갈등 불거졌죠. 김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부터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 개정에 나서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선출 소식을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 내홍.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게 중징계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네.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어서 이 단순히 당내 징계 이상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라고 하면 사실 뭐 얼핏 감이 잘 이렇게 오지는 않는데 총선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징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요.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정호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입니다. 네. 이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 경선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의혹, 진정호 의원은 지선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이, 서범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한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는데요. 이 조경태, 진종호 의원은 이대로 징계가 유지가 되면 공천 신청 시점에도 당원권이 정지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서범수 의원도 지난달 울산시당 위원장에 선출이 됐지만 임기 대부분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정적 제거용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겠다는 문제까지 겹쳤죠. 결국 오늘 의총에서는 기존처럼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는 등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결과를 다음 주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에 반해 당협 재선출을 밀어붙이고 윤리위 징계까지 최종 의결할 경우엔 이 지도부와 비당권파 또 중진과의 갈등까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통합이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청와대, 여야 모두 이제 맞물리면서 상황이 꽤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이번에 면담 없이 서면으로만 제청을 하면서 논란이 발단이 된 거죠. 네. 이 때문에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실상 후보를 일방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2차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준 고유 권한인데 여권이 관례나 따지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네. 209일간의 침묵과 하루아침의 기습. 이것이 법과 원칙의 시간표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이 싸움 결국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서면 제청 과정이나 주요 사건의 전원 합의체 회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안 질의라는 탈을 쓴 사전 탄핵 청문회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방송의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가 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과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도심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미사용 학교용지와 노후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개발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교육, 의료환경 개선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터까지 무제한으로 침범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앞에서까지 아이들이 어른들의 혐오와 갈등을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법도 개정됐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의료기기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관세청장에게 의료기기 수입 신고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의료기기 등의 판매, 임대, 알선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본회의에 분리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이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여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의원도 이 의원의 행태는 5.18 정신에 도전하는 중대 도발이며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간 한미 통상관계를 다뤄온 방식에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김 회장을 만나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져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미 한국 대사에 서한을 보냈고 지방선거 때 정부가 직접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과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또 대한민국 여야 의원 16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한미의원연맹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의회에도 미한 의원연맹과 같은 카운터파트가 만들어진다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미의회 간 소통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준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흔들리는 비핵화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안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의 비핵화 정책 방향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핵추진 잠수함 사업도 지금 팩트시티의 내용 이후에 20% 이하 해결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잠수함은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고 불안해합니다. 국방부와 소통하기 위한 정례적 보고를 해달라는 것을 여기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작권 전환 회의가 2달에 한 번씩, 또 SCM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잖아요.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에 훈련을 축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10월 SCM을 통해 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한미 간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멀쩡한 동맹에 균열이 난 것도 아닌데 훈련에 대한 일부 조정에 대해서 마치 대한민국 안보 전체의 공백 사태라도 난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활약전하고 좀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것은 17, 18일 날 했고, 두 개 항목에 대해서 긴밀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140회 했습니다만 금년에 159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UFS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습니다.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전작권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를 안보 포기로 몰고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단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위험한 거짓 선동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언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심지어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놔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체한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계속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가요? 장관님께 핵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진리는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두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당도 그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당이익 추진단을 바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의사까지 밝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흔들리는 비핵화 정책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모두 개파 정치, 개파 갈등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짧게는 10개월부터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당사자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섰습니다.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결정이 개파 갈등, 내홍 폭발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 내에서 징계 수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이 징계건이 면밀하게 살펴보면 일단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네. 그리고 진종호 2년, 권영진 1년 6개월, 서범수 10개월, 상당히 중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음 총선에 출마가 좀 불투명해진다, 이러한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제 국회의원 차기 총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원내대표의 멱살잡이 소동 이후에 그 멱살 잡은 거 자기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하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인가 이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내가 반성 모두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래서 나는 이 보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쇄신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더
이제는 조심하지 않고 더 싸우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페이스북을 올려서 지금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징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이런 징계를 받는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언행을 뒤돌아보고 내가 국민들께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아니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멱살잡이가 훈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실 당원들은 속 시원하다 이러한 평가가 크고요. 네. 지금 사실 야당의 역할은 총의를 모아서 여당의 어떤 폭주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놓은 분들이 내부 총질을 하거나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마땅합니다. 보수의 어떤 통합을 외치면서 그것이 멱살잡이로 통할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큰 오만이고 오산입니다. 예. 저희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당의 기강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정말 국민께 모범이 되는 그런 의원들이 당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는 하나의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어떤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이런 징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사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는 되긴 합니다만 이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이제 당권파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전에 뭐 막말이라던가 장애인 비하라던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분들은 전혀 제지받지 않았고 오히려 당직을 유지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뭐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라는 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동혁 대표와의 그 거리별 요금제를 매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그다음 진종호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 이렇게 됐는데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총선에서 사실상 출마가 어려운 거 아니냐. 특히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사실상 어려운 걸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면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은 앞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진종호 2년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고 권영진은 1년 6개월을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줄까 말까를 봐볼게. 그리고 서범수 의원 정도는 앞으로 충성 맹세 잘 해봐라. 막 이렇게 메시지가 읽혀져요. 이렇게 그 거리별 요금제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기준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징계를 내리긴 했겠지만 뭐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사퇴가 끊임없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찰을 하지 않았었고 왜냐하면은 윤어게인 세력과 제대로 된 단절도 못했고 뭐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못했고 이랬던 부분이 충분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전에도 느닷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에 어느 정도 쓴소리를 하면 저렇게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내부의 숙청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제대로 된 건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새 지도부 내에서 파열음이 좀 새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안을 의결했지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원팀을 강조했던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이 당내 계파 갈등에 뇌관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름에서 드러나잖아요. 지명. 그러니까 대표가 지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를 경선 최고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선은 이미 해서 최고위원 선발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당대표의 인사권과 지도부 구성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냥 권한인 것이고요. 그 권한 행사를 김민석 신인 당대표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명직까지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계파, 소위 말하면 계파별로 운영을 한다면 당대표에게 지도부 구성 권한을
부여한 이런 제도 자체가 무력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고위의 의결 절차가 이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지명을 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친청계로 불리는 그 세 분의 의견이 이제 도출이 된 것입니다. 예. 물론 의결에서는 이 세 분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결국은 전용기 의원이 이제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고 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그 위원장께서도 노동직 또 특히 여성 그리고 그 험지에 있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지명이 된 거라서 매우 잘된 인사다라는 평가가 안팎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벌써 충돌이 나오고 있느냐 뭐 하고 얘기는 있지만 네. 사실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치러졌고 그렇죠. 이제 막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뭐 여러 뭐 어느 정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함께 원팀으로 또 지도부가 함께 계속 회의를 하고 뭐 논의를 나누고 토론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 배에 김민석 호란 한 배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는 그런 앙금을 좀 씻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당연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얼마 있으면 이런 목소리 자체도 좀 사그라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팀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용기 의원하고 권미경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로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결국에는 사전 협의가 없다고 반발하고 네.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특히 최민희 의원이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모습이 우리 야당에서 보기엔 사실상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좋지 않다. 국민의 어떤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사실상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뭐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 있지 않냐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더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가 원팀을 강조를 했는데 그 원팀이라는 게 자 원팀 합시다라고 말만 한다고 원팀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 집권 여당이 계파 지분을 놓고 싸울 때인가?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그리고 우리 외교 안보 이것도 지금 앞으로 다루겠지만 예.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친 김민석계가 몇 명이고 친 정청래계가 몇 명이고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부동산은 언제쯤 안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원팀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이제 그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뭘 해야 되냐면 국민의 민생을 챙기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당 모두 그 내부의 갈등을 언제 어떤 식으로 좀 봉합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 그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법원장을 향한 인민재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현수막을 활용한 선동으로 보입니다. 이 김민석 대표가 거의 이거는 사법농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취임을 하자마자 꺼내든 그 카드가 대법원장 찍어내기 선동인데요. 예. 아니 불과 50일 전까지도 국민의 민생을 챙기던 총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압니다. 여기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모습 과연 국민들께서 좋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들었는 게 이미 현수막이 뭐 걸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수막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여당 대표
원내대표 자리를 어떤 투쟁하는 위원장, 옛날에 김민석 대표가 사실 80년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에 본인이 했던 그런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대법관의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게 해달라, 만나자 할 때는 외면을 했는데 이제 와서 대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후안무치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제청을 만약에 대법관이 안 하면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청을 하면 또 사법농단이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어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협박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지 마시라.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여당 대표로서의 저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이번에 대법관 후임 제청을 사실상 대통령을 패싱했고 서면으로만 통보했던 논란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논란과 이 정치적 행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강조를 하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대법원장 혹은 사법부가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기처럼 지기현 재판부 당시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아무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풀어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판사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그 독립이라는 것이지 사법부란 독립 이름 아래에서 대법원장이 어떠한 헌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으로 독립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조희대 코트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은 이건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대선 개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흔들었던 아주 위중한 사건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날 저녁에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를 군사재판에 이양하려는 그런 논의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모든 계엄이 다 끝나고 해제가 됐던 그 다음 날에 그 본인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과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과연 상권 분립과 공정과 균형에 맞는 행동과 일을 한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 찰나에 지금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임명을 이렇게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두 분을 통보를 한 건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직무유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6개월 동안 뭐 하셨나요? 6개월 동안 직무유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노태학 대법관이 공석이 된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고 제청하지 않고 6개월간 그냥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이거는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사실상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재판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충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을 6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사법적 공백을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아봤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선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법부라는 독립 뒤에 삼권 분립이라는 독립 뒤에 숨을 수가 없는 정치인, 정치 행위를 한다고 저희는 보여져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시면 안 된다.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 조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이 이슈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다음 주 추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일단 공급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녹지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서울이라는 큰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는 그 녹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그 녹지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이게 저희가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아파트를 막 짓자 하는 논의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국가 소유의 부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이런 걸 좀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정부는 일단 8.13 대책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의 협력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또 특히나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대책이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특히 그중에서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문제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가 굉장히 절실한데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택지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 빽빽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최소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장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는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답을 내어주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나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막중한 책무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일단은 김윤덕 장관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는 생각을 들지만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대안 없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축적으로 보면은 이 집값이 급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100년 공간에 대한 계획을 지금 몇 달 안에 이렇게 뒤집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개발이라든지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정말 이 용산공원에 땅이 없어서 생긴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이 규제를 합리화하고 또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조성하고 좀 조정하고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제대로 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공원은 아파트를 한 번 이렇게 지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을 5년 단위로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도시 전체를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이 50년, 100년의 어떤 이 100년에 대한 어떤 계획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상황 짚어볼 텐데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이걸 두고 미국이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에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한국은 어떤 외교적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외교적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좀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미 연합 훈련은 축소가 됐고 또 반격 단계의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 기동 훈련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첨이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군을 허수아비 군대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또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쏘아 올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훈련을 줄이면은 북한이 호응할 거다 했는데 돌아온 게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가 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안보가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보 정책이라는 게 정말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이 패싱되는 코리아 우리 한국이 남한이 패싱이 되는 이런 정국을 일으키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실패한 뒤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대화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한국이 패싱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부 대변인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란과의 전쟁 등에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국 내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돌파할 수 있는 지렛대로 이제 북한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2026년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이제 북미 대화라던가 그런 것이 활로가 열리게 되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와도 그 대화에도 이제 열릴 수 있는 속도가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뭐 말씀처럼 뭐 한미 연합훈련 줄였는데 북한에서 화답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미사일 날렸다고 하는데 뭐 그건 애초부터 북한한테 그런 걸 크게 기대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은 원래 우리가 줄였으니까 해줘라고 그 말 그대로 듣는 건 아니죠. 늘 우리가 청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서 이러한 합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 북미 회담을 지원하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운전대를 놓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외교적인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외교 그리고 경제력, 그냥 군사력을 비교했을 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한다 한들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예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의 관점에서 또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영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어떻게 보면 평화로 노선으로 가야지 우리가 세다 거기 막 공격하면 또 그게 우리나라가 불바다 만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하되 한국 국익 패싱이 당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